에 기반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종교에 대해 얘기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말을 하는 이런 단체인데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차원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제목이 노동빈곤과 토지정의거든요. 토지 문제가 심각한 건 아는데 노동자들의 불안, 노동빈곤과 이게 뭔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낯선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를 준비했고 또 이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좀 이해가 되고 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 분의 오늘 사회 보시는 분, 또 이제 게스트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자이시, 저자가 아니라 역자신데 이제 거의 한 지금 3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헨리 조지를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제 오셔서 헨리 조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헨리 조지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하신 분인데 우리 경북대학교의 김윤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의 잡부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따뜻한 분도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하는 곳에 가서 늘 이거를 읽고 숙제를 내라고 이제 독후감을 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데 지금 이제 진보신당의 대표로 계신 홍세화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머리가 하얀 목사님. 예. 늘 젊은이들과 이렇게 호흡하려고 하고 통일을 꿈꾸고 그리고 불안받고 아픈 사람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강희선 목사님 소개하실게요. 오늘 사회자는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낙검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나갔다가 마음고생을 또 크게 하셨죠. 예, 우리 김용민 사장님 모셨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웬만하면 꺼주시면 좋은데 급하신 분들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한 1시간 정도는 우리 패널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청중들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하나씩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우선 도발적으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책 읽으신 분? 교수님, 이 책 읽은 분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럼 좋습니다. 헨리 조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분? 질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요. 저 사실은 요즘에 평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좀 많이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화자를 보면은 이게 화자와 입구자가 합친 말 아닙니까? 뭐 좀 전래된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은 고루고루 차별 없이 잘 먹어야, 별을 입속에 넣어야, 잘 먹어야 차별 없이, 그래야 화목과 화해가 유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말, 거기에 화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심화되면 양극화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평화가 깨진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선진국인 미국에 가보면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홍수 그 사태가 났을 때 말이죠. 흑인들이 약탈을 했었습니다. 영국의 그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방화를 저지르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었죠.
예,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도 심화되는, 사실 선진국이니까 양극화가 있겠죠. 많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풍선을 불고 불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 임계점에 다그런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그 근본 문제, 빈곤의 문제를 토지에서 찾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2012년 초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불패론의 허상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 되짚어보는 것 참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뭔가 시대의 선각자적인 그런 풍모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 다 표기 내셨죠. 자, 오늘 그래서 정말 이 북콘서트의 그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책을 안 읽어도 읽은 척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간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쏠쏠한 디테일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 책을 안 읽으셔도 되는 그런 혜택이 부여되는 그런 북콘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담이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헨리 조지가 어떤 사람이고 또 헨리 조지가 왜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편지의 내용이 13세기였죠. 근데 이 21세기 이 시점에서 주는 의미, 변치 않는 그리고 불변의 어떤 그런 가치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귀한 손님들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뭐 나오신 분들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먼저 우리 교수님, 우리 김윤상 교수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노동빈곤과 토지정의 이 책의 주요 결론과 메시지, 이 내용들을 발제를 통해서 생생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미국에서도 하시고, 예. 그 헨리 조지가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상가 혹시 꼽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출신에. 예, 참 그렇죠. 예.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예. 그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영어 실력은 들었지만 이와 다른 생각의 깊이가 많이 또 진척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고 얘기 들었죠. 예. 얘기 들었는데. 예. 제가 그 미국에 학위 때문에 공부를 한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헨리 조지의 고향입니다. 시내 가면은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하면서 4년간 거기에 있었는데 한 번도 헨리 조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헨리 조지가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영어도 딸리고 해서 어떻게든지 수학 좀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미국서 배운 걸 여기서 그래도 그대로 가르쳐도 되는가 이런 막 자괴감이 막 생겨요. 저는 국립대학교니까 국민 세금 받아서 월급 살아가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배운 거를 방법론만 빼놓고는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 헛공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필라델피아를 가서 헨리 조지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와보니까 써먹을 건 없고 한국에 와보니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헨리 조지의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가셨고 한국에 있었으면 됐을 문제예요. 그래 시간 대략에 자, 그 헨리 조지 그 어떤 계기로 만나보게 되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예, 그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60년대 그 개발연대부터 토지 투기가 아주 심각해서 그 관변 그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토지 투기 문제를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가 몇 백 페이지 되는데 한 페이지에 한 줄 경사 투기조지라는 이름이 등록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결책이 뭐냐 하고 나름대로 뭘 찾아냈는데 그 찾아낸 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헨리 조지가 다 내놨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내보다 먼저 했으니까 제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제일 먼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됐죠. 그게 언제적입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84년 84년에 1984년. 그 이전까지 헨리 조지가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거나 그런 인물은 안 아니었습니다. 알려졌지만 아무튼 이름 정도는 뭐 그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은 지금 얼마나 적실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 좀 절감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요즘에서야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또 그 가치를 되새겨보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또 참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진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반드시 출고하실 때는 김용민이가 사회를 봤는데 이렇게 많이 갔다. 뭐 이렇게 좀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 갔는데 뭐 몇 명 안 왔다고 조선일보가 인면에 실어가지고 하시지만 제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관객들 좀 풀샷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김윤상 교수님의 기본 발제 우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헨리 조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근데 책은 안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는 수 없이 제가 책 소개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책 내용 소개는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하겠습니다. 예, 이 책은 원 저자가 이 글을 쓴 거는 1891년입니다. 지금부터 121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고 또 빈부격차도 역시 심했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한때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의 열기가 식었죠. 그런데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명제를 내니까 그 개혁 열기,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혁 열기가 다시 불타올라서 사회주의가 번성했습니다. 물론 헨리 조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그 주장이 사유제를 철폐하자,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물자를, 특히 이제 생산 수단을 공유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 교황청에서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불온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교황청 내에서도 우리 교단도 다 그렇듯이 개혁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그런 갈등이 이제 심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 대단히 진보적인 인사였습니다. 교황청 역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진보적인 인사. 그분이 레오 13세라는 분입니다. 레오 13세가 노동자가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이 현실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답이 아니야.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는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냐? 크게 봐서는 애려와 사랑,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을 한다든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개혁적인 움직임을 사유재산제 철폐만 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회칙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미국에 있던 헨리 조지는 반드시 뭐 교황청으로부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미국의 가톨릭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할까, 공경에 처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하고 같이 토지운동을 하던 당시 이제 뉴욕의 신부 맥클린 신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헨리 조지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뉴욕의 대주교였던 커리건이라는 분이 맥클린 신부한테 당신은 정치운동을 하지 마라. 왜 헨리 조지하고 어울리느냐 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맥클린 신부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종교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핍박받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도대체 종교의 목적이 뭐냐? 당신은 주교로 대주교로서 호의호식하니까 모르는지 몰라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한 가운데 거부를 했으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건이 커지면서 맥클린 신부가 현황을 했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그때 레오 13세가 낸 그 회칙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공개서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헨리 조지의 공개서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황이 낸 회칙을 반박하는 공개서한을 썼으면 양자 간의 갈등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개서한을 낸 다음 해에 교황청에서는 특사를 파견해서 맥클린 신부를 재심을 하고 복권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레오 13세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좌하는 분들이 이거는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레오 13세의 회칙과 이 공개서한 사이에 겉으로 볼 때 갈등 양상이 있었느냐 하면 아마도 오해에 비롯된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회칙은 토지 사유재산제 속에 토지에 대한 사유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물에 대한 사유와 사람이 만든 인공물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헨리 조지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건 사람 거지만, 개인의 것이지만, 만든 사람의 것이지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빈곤의 원인입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제도 토지사유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보면서 같이 책 전체에 대한 설명은 이제부터 하고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을 보면 시간이 좀 가슴이 붙을 수 있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헨리 조지가 아니고요, 빈부격차의 원인이 뭐냐,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 그러면 무능하고 나태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마다 다른 운, 뭐 팔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원인이 또 있죠. 거기에 제가 사회적 원인에서 나온 것이 특권적 차별적 제도. 노력과 능력과 운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특권을 인정하는 제도 속에,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 속에 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반칙입니다. 강자가 이런 거 제도가 먹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무조건 가져가지고 강탈, 강자의 강탈, 횡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칙은 누구나 생각할 때 이건 말할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죠? 어느 사회든지 제대로 된 사회는 반칙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인, 이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건 뭐
어디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노력만 인정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문까지 다 인정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권적 제도는 이거는 참 문제죠. 똑같은 노력과 능력과 운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차지한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권적 제도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권적 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연에 관한 특권 제도. 자연 또는 뭐 토지도 자연이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니까 그 사유제. 어떤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공기를 숨 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게 이제 자연 사유제 또는 토지 사유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제도. 대표적인 건 노예제도죠.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해도 노예는 아무것도 차지 못하고 주인만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은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적게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신분 아닙니까? 위 신분 아니면 뭐가 신분입니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의 횡포만이 주로 문제가 됐는데 요새는 뭐 정치 권력보다 정치 권력은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권력, 기업 내 기업 간 이 불균형이 문제가 특권적 제도로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헨리 조지는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하면 자연 사유제, 특히 토지 사유제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주목을 했느냐 하면요. 하나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 상황은 당시에 헨리 조지가 살았던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그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좀 저급한 단계지만 나름대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뭐 선거제도도 있었고 대통령도 제때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제도도 철폐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또 노동에 대한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도 토지가 없어서 빈곤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서부 개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서부가 거의 개척이 다 끝나서 사유화가 다 되고 더 이상 프론티어가 없었습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땅이 없어서 빈곤한 사람이 많았고 땅만 주면 얼마든지 재벌거리를 할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헨리 조지 눈에 촥 처음에 들어온 것이 이건 토지가 문제다 하고 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있는데 그 사회제도 중에 무슨 제도가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하냐? 정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가 중요하죠. 근데 정치가 독재적이건 민주적이건 사람들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없으면 사람이 당장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생존이 1초도 유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자 또는 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인간이 생존을 좌우하는 제도, 기본적인 제도는 바로 자연에 대한 제도, 토지에 대한 제도다.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인식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즉 토지에 대한 만인의 평등권만 보장을 하면 웬만한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또 미국의 상황도 보고 해서 그런데 집중을 했고 그 해법으로는 토지를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하자면은 공산주의에 이야기하듯이 그렇다면 그걸 국공유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국유화를 해서 집단 농장을 하고 그러잔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토지의 사유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토지의 가치만,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땅 차지하는데 토지의 가치만 모든 사람이 공유해도
그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공유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내고 거기 플러스 경제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 4번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런 움직임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헨리 조지의 토지 운동이 영향을 줘서 죽어가던 사회주의 운동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를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거로 봤다는 거예요. 토지 사유제와 그 생산물 사유제를 구분하지 않고 둘을 하나로 보고 그건 안 돼. 사유재산제를 확립해야 돼. 이렇게 회칙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외에 뭐 임금 규제 또는 열악한 근로조건 그런 거를 국가가 간섭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 또 노동자 단체, 물론 뭐 레오 13세는 노동조합만 의미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노동조합을 포함을 해서 넓은 의미의 노동자 단체를 결성을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또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사람이 사랑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헨리 조지가 반론을 폈다. 사유재산제 보장에 대해서는 생산물 사유는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 정신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하느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걸 왜 특정인이 차지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임금 규제. 물론 뭐 정부가 개입해서 부당하게 임금을 낮게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누가 덜 주고 싶어서 덜 주고 무슨 더 받고 싶어서 더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헨리 조지의 기본적인 생각이 경제 현상에는 자연법이 작용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헨리 조지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경제 현상에는 자연법이 작용을 합니다. 자연법은 물론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느님의 법입니다. 자연법이 작용을 합니다. 헨리 조지의 독특한 또 임금 결정 이론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금보다 그 자연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기업과 고용주는 사람 아닙니까? 다 똑같다.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자연법의 적용을 받는데 고용주만 손해를 봐라. 그거 안 됩니다. 국가가 그렇게 식으로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단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조직 아닙니까?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조합의 횡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노조의 횡포 때문에 비정규직 사내 하청 같은 것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도 근본적으로는 이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오히려 폐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선, 물론 아름답죠. 아름답고 참 포기한 일이죠. 그러나 자선보다는 정의가 먼저고 특히 특권적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 사유제를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은 회칙과 공개서안에 대한 감을 다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자연, 토지 사유제 여전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거의 다 무장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세라든지 천연자원세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분,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비정규직, 또 기업 규모별 노동자 간 차등이 있잖아요. 대기업 노동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마치 시부 차별이 있는 것처럼 굉장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또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학벌에 의한 차별, 또 지방,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서울 사람은 대구 사람에 비해서 비중이 한 5배쯤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대구 사람이라서. 예. 그 다음에 권력. 정치 권력은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선거 등의 방법에 의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지만 경제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오히려 무슨 뭐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을 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경제 권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사례를 몇 개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업 내의 경우에 총수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주주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총수는 주식도 얼마 없는데 재벌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정 구조를 민주화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주 자본주의, 회사를, 기업을 구성하는 산업은어는 주주도 있지만 노동자도 있습니다. 주주와 노동자 중에 어느 쪽이 회사심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기업 내의 의사결정권에서는 노동자가 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과 대기업, 재벌의 특권을 해소해가지고 상생의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그거 하면 다 되느냐? 안 되죠. 아무리 특권 없는 제도를 만들어도 선천적으로 무능적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운이 나빠서 자기 임금을 못 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겠지만 자기가 자원해서 선택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 목사님 같은 분은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지만은 돈 안 벌고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죠? 저 우리 홍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적 빈곤자. 저도 있다. 그런 데 대한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복지 이야기를 하면, 사회보장 이야기를 하면은 소득세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보장을 하자, 뭐 딴 데서 세금 많이 걷어서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비롯한, 자연을 비롯한 특권은 인간의 평등이 전제되는 한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것이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그 이익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국토의 가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돈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원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땅값만 하더라도 국민 1인당 1년에 300만 원 것이 꼴이 자기 돈입니다. 1년에 300만 원. 그러니까 다른 특권까지 합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5배, 10배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특권 이익의 n분의 1은 개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제도 때문에. 그러면 자기 돈을 모든 사람한테 찾아주면, 정당한 자기 몫을 찾아주면 뭐 세금 더 거둘 건 뭐 있습니까? 지금 복지하면은 남의 돈 가지고 없는 사람 보태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한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민주노총에서도 연구를 한 바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이 세금을 더 거둘 필요 없습니다. 이 제도 속에 자체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철학에 의해서, 하나의 원리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하나의 원리에 따르면 제절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원적 빈곤자도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아까 제일 왼쪽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좌도우기라고 합니다. 좌파가 추구하는 이상을 우파적인 방법으로 시장 원리로 진정한 시장 원리로 달성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좌우 대립이다 진보다 보수다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식의 구분으로 김 교수님 그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식의 그 이분법적 원리로 헨리 조지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중도 좌도우기파입니다. 좌도우기파. 예. 중도 실용? 아니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좌파라고 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노회찬 의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본인이 프랑스 가면은 우파로 분류될 거라고. 예. 이거 쭉 접하면서 저는 1891년 그 세대 그때 개인의 무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때문에 네가 희생된 것이다. 이런 원리를 발견해냈군요. 헨리 조지가. 이런 얘기는 헨리 조지가 처음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소리가 깊지 그보다 훨씬 더 무식이 탈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 인물로 무식한 척 하시는 예, 그 당시 교황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 노선을 걸었던 그 당시로 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레오 13세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었고 하지만 사회주의라든지 사유재산 폐지가 답은 아니다 라면서 노동자의 조합 결성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던 화두를 열어준 그런 인물로서 레오 13세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런 레오 13세에 대해서 헨리 조지가 다른 계기가 있긴 했지만 여간 공개 서한을 통해서 반박한 부분이 있었고 나중에 교황이 이걸 대승적으로 수용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글쎄요, 공개 서한으로 교황의 그 개혁 조치를 이제 말하자면은 비판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헨리 조지가? 굳이 왜 내 가까운 신부를 이런 식으로 엿을 먹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판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은 헨리 조지의 이상이 높았던 거죠. 이상이 높았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 정말 교황청을 감동을 시켜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해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신부, 자기가 가까운 신부의 어떤 구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기왕 교황을 상대로 할 말을 하겠다. 그렇다면 좀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 예. 그 신부님도 자원적 빈곤자가 돼서 예. 파문당한 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던지고 싶어요. 말하자면은 헨리 조지가 노동 빈곤의 원인이 토지 정의가 말하자면 상실된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본 건데 토지 정의가 확립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헨리 조지가 제시했던 안처럼 시대, 그러니까 땅값이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데 따른 그런 세금 부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환경세, 천연자원세 이런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이 땅은 이 땅이 아니야 이렇게 과세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노동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그 당시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네. 땅만 있으면 사람들이 거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땅이라는 건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존을 다루는 생존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첨언을 했듯이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첨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질문지 받으셨죠? 오늘 저 기본 발제 또 이제 이어질 우리 홍세화 대표님과 또 방인성 목사님의 또 말씀 들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문점 있으시면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관계자에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걸 제가 좀 추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는 9시 15와 함께 칼같이 마무리되는 행사인 만큼 시간을 잘 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님의 이제 논찬이죠. 논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지금 극좌에 계신데 자,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는 좌쪽에 계신 제가 사실 프랑스에 있으면 가운데밖에 안 돼요. 홍 대표님도 예. 자, 일단 헨리 조지의 그 이제 사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평가해 주시죠. 우선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이제 그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그 자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싶고 그런데요. 사실 이번에도 같이 참여하게 된 게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아주 명저죠. 대작인데 그걸 읽은 게 꽤 오래됐고 그래서 그게 대작이어서 제가 다 읽었는지 아니면 읽다가 그만뒀는지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던 차에 참 축약했다고 할까 그 알맹이가 속속들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이제 읽으면서 좀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결국은 이제 어떤 지혜라고 할까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떤 인간은 자기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땅이 없는 자기 땅이 아닌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할 때 존재 자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헨리 조지의 그 사상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용산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차이 문제, 그 자기 땅에 서 있는 자에 비해서 자기 땅이 아닌 거기에 서 있는 자가 지불해야 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동을 해서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에 서 있는 그거를 지불해야 될 때의 이 격차, 이것이 바로 이제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할수록 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진보라고 하지만 결국 빈곤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어떤 이런 지혜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 사유제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바로 우리 사회의 지금 현대의 문제다,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우선 저는 여러분이 좀 우선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몇 개 제가 읽으면서 이 서한 중에서 이 13세에게 보내는 서한 중에서 참 이 치열한 어떤 이 정신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또 전혀 이 거리낌 없이 이 교황하는 태도, 보이는 태도 이런 것에 이제 한두 군데 이렇게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럴 때면 토지 사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토지 사유제가 강도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토지 사유제가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 대한 강도지식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강도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 아주 거리낌 없이 교황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개인에 대한 강도지식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강도지식이다. 이 토지 사유제에 대해서 이런 말이라든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젊은이는 결혼을 두려워하고 결혼한 부부는 애 낳기를 두려워하고 어린이들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보살핌이 없이 주거하고 공부하거나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힘든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계 체제론자인 월러스틴이 이 그런 소회 비슷하게 한 얘기가 있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의 처지는 실제로 중세에 비해서 더 열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가 이 책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극심한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인 고 로저스 교수는 우리가 자부에 맞지 않는 19세기에 수백만의 영국인이 겪고 있는 빈곤과 절망과 압박과 타락이 13세기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월러스틴, 세계 체제론자 월러스틴이 또 20세기 말에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결국 이제 이 사회 진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유의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이렇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치열함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시대적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헨리 조지가 나름대로 아까 김윤선 교수께서 그 당시의 상황과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그 치열한 어떤 도전이랄까 이런 그 절실함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가령 이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근대 공화국이 성립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대 그 유럽 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그 변화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구와 전망과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칸트가 1796년에 영구 평화론을 이제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만큼 어떤 사회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열망, 열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쩌면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을 상실해버린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토지 공개념도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우리 사회에서 말은 리퍼블릭이라고 리퍼블릭이 퍼블릭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단어의 이 말입니다만 그만큼 사유재산권이 민중의 생존권보다 훨씬 더 신성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좀 달리 김우상 선생님께 같이 제기하고 싶은 이제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이 메카시즘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이 헨리 조지 사상을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 주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냐라는 이 문제, 특히 재벌이 엄청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과연 토지 보유세나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주체적 힘을 우리가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이죠. 톰 헬더 카마라 주교의 남미의 주교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빈곤에 대한 문제와 이 빈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가 말한 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니까 성자라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내가 가난을 만드는 구조를 없애자고 하니까 빨갱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 빈곤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하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동력이 가능한가? 라는 이런 질문.
주체 형성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할까 그런 것은 헨리 조지이스트들이 한국에서 좀 더 헨리 조지의 사상을 확장해 나가고 동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앞서 시사하셨습니다마는 노동자 경영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이 동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남대 철학과의 김상봉 교수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이 저작을 통하여 노동자 경영권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함께 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기본소득제를 통하여 이 주체를 좀 더 확장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특히 이제 이 토지 보유세 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만 지금 금융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결국은 이 금융의 공공화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걸 토대로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저는 그냥 시사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같이 한번 고민의 지점들을 나눠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 사유의 문제인데요. 토지 사유제에 대한 비판인데요. 인간의 이 소유욕, 탐욕을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이 제어할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 사회주의 문제도 현실 사회주의가 교육을 통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실패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얼핏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또 하나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정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의는 욕망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그 욕망의 대상도 아니고 또 정의는 그리고 금력이나 권력처럼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의 자체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자체로 욕망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정의가 힘을 갖도록 하고 욕망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결국 우리가 같이 이런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의 문제로 되짚어 봐야 되는 과연 이 소유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 여기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의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동력화할 수 있겠느냐, 주체화하고 동력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그냥 실제로 근데 두서 없는 거 제가 본디 갖고 있었던 그런 바탕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그냥 같이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시했습니다. 부서가 없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공 대표님, 사실은 지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말하자면은 토지 사유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참여정부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었죠. 9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그리고 진보신당이 생기기 전에는 민주노동당 여기서 부유세를 신설하는 그런 방안들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부유세 자체가 지대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그 토지를 사유화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인 거요? 네. 투표 잘하는 겁니다. 투표께서 정치 권력이 바뀌고 그런 것들은 일차적 노예화되는 그런 이 욕망의 노예화든 소유욕에 관한 욕망 그런 걸 매개로 하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도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도나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각성에 의해서 이 탐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도 좀 다른. 아니 그래도 우리 진보신당이 결국은 이제 예. 인간의 이 주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참된 자유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마 매트릭스 영화를 보신 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러지 않으면 저 사회 사람들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 체제 문제,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주체적 자아나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왜요? 뭐가 웃겨요? 이 부분에서 웃음이 터진 이유가 뭐예요? 예. 자, 이번에는 종교, 예. 종교의 영역으로 한번 가서 헨리 조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방인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대전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그런 단체에서 또 섬기시는 모습을 봤었고요. 지금 희년 함께인가요? 함께 여는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계시고요. 교회 이름 뒤져버렸군요. 교회로 미셔졌습니다. 성터교회에서. 예. 자, 목사님, 일단 헨리 조지가 개신교 쪽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운이 됐던 그런 이름이었고, 또 성경적 토지관에 뿌리가 되는 또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헨리 조지와 현실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현상 대조해 보신다면요. 대조해 본다면 뭐 네. 극과 극인 우리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망할 교회죠. 망해야 되는 교회죠. 말씀을 예.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때는 그런. 저도 이 책을 접하고서는 정말 좀 저같이 머리 나쁘고 좀 가슴만 뜨거운 사람에게는 이 담비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짧고요, 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보와 빈곤이 우리 홍 선생님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가물거린다는데 아마 끝까지 독파하기 힘드셨을 거라 제가 장담하는데, 저도 그거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요, 너무 두껍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조금 보다가 중간에 보다가 그만뒀는데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그 요약본을 보니까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토지는 사유화돼서는 안 되겠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 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으니까요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그 사회자가 얘기하셨나,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셨군요. 제가 자발적 빈곤자다, 아닙니다. 저는 이 가난이 억울합니다. 저는 자발적 빈곤을 외치기는 좀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럴듯하게.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그냥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인간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 그게 이제 동의가 되신다. 예. 목사님 저하고 자리 바꾸시죠. 우쪽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책이 일단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헨리 조지를 심취했었고, 또 토지 정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 헨리 조지의 그 원리는 사실 모든 인간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토지는 사유화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곧 정의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책에서 나오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평등권, 그리고 어떻게 풍요롭게 부를 공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그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 기반을 갖고
이제 헨리 조지의 사상이 전개됐다 하는 데서는 제가 그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죠. 그 성경적, 그 성서적 기반이다라고 하는 핵심적 정신이 이제 신현 정신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영영이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라는 아주 그 신현 정신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사실 경제학자인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신학자인지 또는 철학자, 인문학자인지 그 가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성서의 지식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조지의 이 신학, 헨리 조지의 이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짓기 열풍, 그 은행권 대출액이 4조 6천억 원이요. 그 뉴스에 이제 그 신문 보시면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우리 기자가 그걸 아주 그 고생해가지고 잘 정리를 했는데 그런 건 보시면서 흥분하셔야 돼요. 4조 6천억 원 가량의 그 대출액을 갖고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 대부분이 쓰여지는 것이 교회 짓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헌금이 뭐 매달 어떤 교회는 수억 원씩 이자만 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이 담임 목사나 교회 관계자들은 조금만 견디면 땅값이 올라서 그거 원금 갖고 남는다. 이런 망할 그런 나 김영민 씨가 이렇게 사회 보니까 저도 막말이 나오려고 대단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러다가 국회의원 못 되듯이 나도 이게 목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가 한국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교회 이건 참 심각한 문제지만 미국의 이런 학자이면서도 미국에도 이 헨리 조지의 이 사상이 꽃피우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온 세계가 또는 특별히 보수적 우리 한국 교회를 대변해서 청교도 신앙을 너무 이렇게 추앙한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한 행태 이게 심각합니다. 그들이 신앙 우월주의로 무조건 자기네가 뭐든지 착취하고 빼앗고 인디안 다 내쫓고 땅 차지하고 하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신앙 우월주의 갖고 있고요. 그들이 아주 개인 구원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홍 선생님이 이렇게 좌쪽에 앉으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개인의 훌륭한 성찰과 높은 도덕과 또 교육과 이것을 강조를 물론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 가난은 헨리 조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가난은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자선을 통해서 정의를 포장하는 것, 자선을 통해서 빈곤을 퇴치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한 꼼수다. 이건 아는데. 그 꼼수다. 그것은 오히려 더 그 정의를 조장하게 하고 부자의 양심을 무디게 한다.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교도 신앙의 아주 참 잘못된 신앙 우월주의와 개인 구원에 심취되어 있는, 물론 청교도 신앙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것으로 팽배한 미국 사회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그 신학적, 신앙적 그런 역사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 헨리 조지도 그랬습니다. 교황한테 정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얘기하셨던 이런 희년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자연, 땅이나 태양이나 바다나 바람이나 이것은 마음대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이 교황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설교를 할 때 정의를 설교해야 하는데 그 친절한 것으로 덕목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강단,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 통렬히 이 헨리 조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도 저는 이루어지기를 저는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조적 정의, 그것은 곧 인간이 평등하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의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생명, 자유, 행복,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양도해서도 안 되는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유제는 이것은 심각한 불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좀 한국교회에 제대로 가르치기를 호소하는 이 헨리 조지의 이 모습은 정말 선지자다운 것이고, 저도 그런 면에서 이 헨리 조지를 존경하고, 나도 이 어쩔 수 없는 가난, 뭐 자발적 가난이라고 이렇게 해줘서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그러지 않고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그 청부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하게 또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다. 둘 다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약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오면 똥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똥은 막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잠깐 하루 갔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0억 들여서 은행 대출이었죠, 당연히. 큰 교회를 지은 교회인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절 전주 예수가 고난을 받던 그 주간에 바로 앞 일요일, 그때 예배 때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본문 말씀이 구레네 시몬 예수 대신 십자가를 잠깐 졌던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헌금으로 헌금 많이 내라, 우리 교회 빚 많다, 빨리 갚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연결된 줄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죠. 헌금도 내기 싫어도 억지로 냈어요. 이 엄청난 상상력 아닙니까? 이거는 그랬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그 수협에서 교회 대출 상품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익두스 하여튼 그런 모양새의 하여튼 뭐 마크까지 있었어요. 교회는 현금 동원 능력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족족 갚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출이 아주 유용한 그런 거래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마다 그렇게 아주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4조까지 이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러다 파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이 땅에 대한 환상, 이거는 정말 종교계에서 개신교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불교계는 다 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평지에서는 또 기독교 교회가 또 많이 또 건물을 짓고 그런 형편이고, 목사님은 현실적으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려면은 그래도 좀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도 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예.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그 같이 개척을 하자고 우리 교인들이 제가 교회 개혁 운동을 하니까 네.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정관에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한 이유가 성도들이 그 열심히 땀 흘려서 헌금을 낸 게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써야 되는데 네. 교회 건물 짓고 그 교회 건물 지려면 아무래도 대출 받고 이자 내고 그러느라고 거의 헌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목사는 약간 속여요. 그 교회 건물을 짓으면서 성전 짓는다고. 그게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게 교회 건물이지. 그게 성전이라는 말을 교회 건물에다가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은 또 헌금을 성전 짓는데 내가 헌금을 좀 하면은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한테 가서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죠. 그거. 그 건물 너무 멍청하다. 아까 우리 그 홍선생님 말한 대로 저 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좀 했어야지. 그거 거기 돈 냈다고 너 그 나한테 와서 무슨 보상 받으려고 그러냐? 뭐 보상도 해주시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가르쳐요. 그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 투표 잘못하듯이 우리가. 그리고 이상한 사람 뽑아서 고통당하면서도 그러듯이. 하여튼 그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문제고 속는 사람도 문제. 사실 속이는 사람이 더 문제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게 교회 건물, 교회 유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슬픕니다.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리십니까? 예배는 질문이 좋네요. 예배는 공공건물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괜히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학원에 그 일요일은 강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학원 그 이벤트홀에서 제가 빌려서 쓰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학교를 빌린다든가 공공 이제 복지관을 빌린다든가 해서 그 공간을 이제 쓰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요. 아주 편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 뭐 자꾸만 와가지고선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울고불고 하셔야 돼. 지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철거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하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울고불고 해요? 그게 사실은 구하라라는 얘기를 막 목사가 그냥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요. 이 골방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만 기도하는 걸 구하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기도죠. 그게 그냥 외치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현장에 어제도 제가 철거당한 현장에 가서 거기서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울고불고 해야지. 이 못된 세상을. 그리고 이 막 빈부격차에 심하고 이상한 대통령이 있고 이런 데 가서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됐으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그 모순과 질곡 속에서 교회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하는데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나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교회여야 하는지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되고요. 우리 홍세화 대표님도 강희성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두 분의 말씀 들으시고 또 덧붙이시거나 혹은 뭐 어떤 점이 좀 이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홍 대표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좋은 뜻이 동력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느냐. 근데 자답을 아까 해주셨어요. 투표 잘하라고. 박 목사님은 정말 박 목사님 교회 같은 데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특정한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번역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기 성경이 그 홀리 스피릿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번역했더니 거룩한 유령 뭐 이렇게. 박 목사님 교회 같으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정도. 예, 자 오늘 또 세 분의 말씀 통해서 우리 헨리 조지의 사상과 또 오늘의 그 빈곤의 문제, 또 왜곡된 그런 정의의 그런 문제들,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다. 이 정의가 왜곡된 세상에 그런 흐름들을 1800년대의 이야기지만 오늘 현실에 비춰서 너무나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한 5분 쉴까요? 네, 5분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 질문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전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따가 또 문답 형식으로 2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8시 25분에 다시 이것을 직접 손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김용민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 세 분 중에 한 분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예, 일단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질문의 그 수준이 한 7장만 대단합니다. 농담이고요. 야, 전반적으로 아주 너무 오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토지의 사유화가 일반화되어 있고 토지 획득을 자기 노력의 결과 혹은 정당한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토지 공개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비기독교인들에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지 공개념을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현 사회에서 토지 문제가 노동 빈곤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전세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이익을 환수할 경우 건물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헨리 조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 비용 자체를 높여서 전세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 이 주제로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분 내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지금처럼 토지 사유화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 그런 정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설득을 해내느냐. 토지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하자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리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이 땅에 어떻게 전파합니까?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이 기독교인이라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분 내에 하려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가가 되지 않느냐. 현실에서 토지 소유자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세금 중에 제일 전가를 못 시키는 세금은 토지세입니다. 그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절대로 단 영원도 전가를 못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건 교과서에서 그렇지. 그러나 어쨌든 전가를 제일 시키기 어려운 세금이 토지보유세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혹시 나오면 또 김용민 선생님이 하라고 또 족치시면 제가 점수 그걸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질문하신 분 누구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자동으로 해결될 거거든요. 전가 문제는 그 경제학 교과서 아무거나 한번 봐주세요. 재정학이랑 전가시키기 제일 어려운 세금은 토지보유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권력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지요?
레오 13세 해법에 대한 헨리 조지의 혹평은 이런 점에서 불공평해 보입니다. 헨리 조지는 자연물이 아닌 경우 소유와 분배 기준은 노동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수혜자 역시 노동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헨리 조지 주장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본소득과 헨리 조지의 사상이 양립하기 어렵다. 이게 그 질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평등한 인간인 한은 특권의 이익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특권 중에서 제일 심한 특권이 자연에 대한 소유입니다. 그죠? 자연 소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특권이거든요. 그 이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설정한다면 그 특권의 대가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해야 그것이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의 이익에 대해서는 n분의 1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남한 국민이 5천만이기 때문에 남한 국토 가치에, 특권 가치에 n분의 1, 5천만 분의 1은 우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절로 지금 기본소득 아닙니까? 따로 세금 거둘 거 뭐 있어요? 소득세금 본인이 노력해서 버은 것까지도 세금으로 거두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이 있는데 다만 지금은 정의롭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안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탈당하고 있는 거를 소박한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한테 찾아주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본소득이 재원이 남의 돈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돈으로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래서 좋은 겁니다. 무슨 이상한 무슨 남의 돈도 꼭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빼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득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는데 국가가 세금을 매겨서 가져가면 그건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특권의 이익은 빼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의 n분의 1, 우리 같으면 5천만 분의 1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제 돈 찾아주게 합시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내 돈 찾아도 내 돈 돌리도 그 운동합시다. 내 돈 돌리도. 예. 자, 이번엔 그 홍세화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홍세화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토지 사유화의 해결 방법으로 첫 번째, 투표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것. 두 번째, 공부하는 것. 예. 지배체제에 대한 자발적 노예화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공부하고 성찰한 개인들이 올바르게 투표하려고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할까요? 토지 사유화를 해체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의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현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문도 그거였거든요. 예. 물론 이 정당에서요 다 각자 이 정책을 내놓고 이런 그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지금 문제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그래도 이것이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 점 때문에도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시민 주체 의식이랄까 이런 것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이런 사정이 있죠. 또 거기에 이제 분단에 의한 왜곡이 있고, 이를테면 이 분단 상황에 의한 왜곡은 특히 예를 들면 보수의 흔히 이제 좌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수를 이제 극우나 수구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우파에 속하는 민족 자주 세력이 한국에서는 이른바 범진보 진영에 속하고 심지어는 빨갱이 소리도 듣는 이런 희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토지 사유제에 대한 지금 헨리 조지 그런 서한에서 아까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짓이라고. 강도짓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토지 공개념을 내놓고 평등 개념에 의해서 지금 김윤상 선생님 말씀하신 처럼 내 목 돌려도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돌리도 이렇게 물리도 돌려도 돌려달라는 거죠. 그런 얘기조차 내 달라는 것조차 이것이 이 빨갱이라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투표 잘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그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제가 질문하신 분에게 그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적극성을 갖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테르가 일찍이 얘기했듯이 이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와 계신 분들이 서로 시민 주체의 어떤 적극성 이것을 이제 또 어떻게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진보정당이나 사실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토지 보유세 문제 강화 이런 건 당연히 그 정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걸 세세히 들여다보시면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 언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문제에 의해서 제대로 다 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금 이런 말을 했네요. 종북 세력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옛날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사화를 겪으면서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참 되짚게 해줍니다. 그냥 여담으로 한마디 한 거고요.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뒷받침하려고 제가 든 예입니다. 방희성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약에서 땅과 관련한 땅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세금이 적용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금을 통한 토지 정의는 헨리 조지의 발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최초인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희년은 50년마다 일종의 재조정인데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원리일 수 있는지 이렇게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이 헨리 조지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이제 것은 이제 불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토지는 그 대신 토지는 이제 사용을 잘 해야죠. 토지는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유용하게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이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길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희년법, 그러니까 50년 동안은 소유할 수 있대. 그때는 자신의 그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그 부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헨리 조지 사상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 만능주의인 이런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관 이런 것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이제 토지를 사용하게 했던 그게 희년 정신인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토지가 사유화된 이 가운데서 정책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뭐 굉장히 잘 한 학기 동안 강의하시는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제가 이해하기는 그것은 이제 현재 공유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공유화하지만 사유화된 것에서는 그 지대 또는 토지 그 가치세 이런 그 토지를 사용하는 그
그 토지 사용세에 대해서 걷어들이는 것이 된다면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금, 부당하게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거기에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들을 억울하게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를 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헨리 조지인데, 저는 그런 그 헨리 조지의 풀어가는 방법은 바로 그 신현 정신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토지를 사유화는 사실 사용권인데 사유화를 50년 동안 제한하고 50년 이후에는 공통이 분배받은 대로 원주민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마구 땅을 넓히거나 마구 사지하는 그러한 그 신현 정신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김윤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헨리 조지의 사상이든 교수님의 현대적 적용이든 현재의 어떤 그 경제나 뭐 이런 사회 구조가 국가 단위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고 대규모 국가의 해체, 국가화에 대비되는 지역화 또는 세계화를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국가 경제 단위에서도 이런 뭐 토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여쭤보셨고, 또 하나 더, 현재 비교적 제대로 된 토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나라는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이겁니다. 시간 걸리는 질문만 자꾸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잘 말씀하시는 게 실력입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지역화하거나 세계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 꼭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렵긴 다 어렵죠. 세계화도 뭐 국가 단위에서도 어렵고 지역화해도 어렵고 세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하고 관련해서 알래스카에서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기본소득을 좀 줍니다. 그것도 소득세나 뭐 아무튼 뭐 부가가치세나 뭐 이런 데서 세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래스카에서는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 헌법을 개정을 해서 석유 로열티 수입을 25%는 적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굴려서 돈을 줍니다.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해는 주민 1인당 3,000불 이상 주기도 했고 300만 원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뭐 대충 계산해서 우리 1년에 300만 원은 있다고 그랬죠. 300만 원 3,000불 이상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해서 1,000불 조금 넘게 주기도 합니다. 세원이 지대라는 점, 석유 채굴도 결국은 자연의 사용대가거든요. 지대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라는 점. 또 그 돈으로 주민한테 무조건 동일한 액수를 나눠준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통과했습니까? 실력 있으십니다. 홍사 대표님께 여쭤뵙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안정적인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시대에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이런 말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노동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에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실력 문제겠네요. 참 어렵습니다. 사회자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사실 그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말씀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누구든지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워낙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물신주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남과 끊임없이 가진 것으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여기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감, 나아가서는 존엄성까지도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 자신이고, 이를테면 특히 젊은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삶에 대한 최종 평가자는 나 자신이다라는 결기 같은 것도 필요하다. 남의 시선, 이것이 이제 리즈맨이 얘기한 지나칠 정도로 타자지향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삶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에 살아나간다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냐. 왜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남과 특히 가진 것으로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이런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절대 다수가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냐, 그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어떤 문제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물질 문제예요. 결국은 물질 문제입니다. 왜 물질 문제로 볼 때는 지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는 물론 일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만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그리고 장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는 건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건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한 이 양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남과 가진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성숙한 나를 비교하는, 그리고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내일 더 성숙할 것인가. 결국은 막스가 얘기했듯이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총화입니다. 그럼 그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풍요로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물론 물질적 관계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물질적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 공허함만 쫓고 있는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싶고, 그래서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다. 이 관계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사 선생님께 질문 하나 더 급하게 들어온 건데, 예, 급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도 교육에 의한 의식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식이든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의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하기 어려워. 의식에 대한 문제이고, 우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죠.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그런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갖고 계신 생각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이 물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강조했듯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존재예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어지간해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완강해지죠. 사람이 태어나서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음식입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죠. 생각에 없던 생각이 이제 채워지는, 생각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과정인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다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나중 들어간 놈이 먼저 들어간 놈을 기어이 밀어냅니다.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 배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 배고픔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생각 계속 앞으로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표대가 될 터인데, 왜냐하면 그 안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과연 어떻게 갖게 되었나? 첫 번째 질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모두 선택하셨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매트릭스다.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두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게 과연 내 삶인가? 바로 매트릭스. 이 함정을 벗어나는 길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한 학습, 공부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리고 제일 첫째 질문이 내가 고집하는 내 생각은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을까? 라는 물음부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종이로 하는 질문은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방인성 목사님, 토지 정의를 실현하는 개신교인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 뭐 이를테면 땅 사지 마라 이것도 있고 집 살 때 뭐 고려해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개신교인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과 함께 교회의 목회 지침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이제 교육도 나오셨는데 사실 더 위험한 건요, 신앙이 더 위험합니다. 신앙, 종교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는 제일 파괴적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에서도 그걸 증명을 하고요. 사회 공동체나 개인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최후의 힘, 그건 이제 종교죠, 신앙이죠. 그래서 토지 사유화 문제는 이제 그게 논리적을 넘어서서 신앙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신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걸 가장 부추기는 세력이 저는 개신교 세력이라고 제가 과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짓기 열풍, 그 안에서 뭐 어떻게든지 투기하는 사람들 분당에 그렇게 그 강남에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고 그 대형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 것을 보면 거의 다 아마 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지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인데, 그렇죠? 그게 뭐 정말 노동의 대가로 그만큼 부를 쌓아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그걸 옹호하고 또 그게 교회에서 옹호하고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옹호합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교황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헨리 조지가 아주 헨리 조지는 해악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연스럽습니까? 그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 자연의 세계에서 이제 자연스러움인데, 그렇죠.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을 비교를 했어요. 인간의 키가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자연스럽다면, 우리 인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아무리 커도 2배 이상 크지 않습니다. 인간이 100배 큰 사람 봤습니까? 100만 배 큰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빈부 차이가 자연스럽다고 그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용어를 씁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 서구 사회에서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흑인이 머리가 꼬불꼬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헨리 조지가 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 식으로 우리 이 개인적 이 삶의 방법이라든가 이 사회 구조를 자기의 논리 이상으로 신앙화해가는 것, 그것을 이 타락한 종교가 그걸 이렇게 부추기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헨리 조지가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창조론과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결국 저는 이 토지 사유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통일 후에 한반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저는 정치 세력, 경제 세력 또는 교육 다 있지만은 저는 종교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개신교가, 이 개신교가 가슴을 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팔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 운동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이 한반도 땅에서 헨리 조지의 이런 이 사상을 실험해 볼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구조적 악을 눈여겨보시고 투표 잘 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회개운동 그렇게 땅 투기 불로소득 하지 않기로 노력을 하시고요. 특별히 여기 혹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면 이 헨리 조지 요 책, 요 간단하고 짧고 아주 엑기스 있고 감동적인 책이니까 이 책을 읽고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 미션이 나가셨습니다. 예, 박수. 예, 노동빈곤과 토지정의 북콘서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발제자님 또 대표님 목사님 간단하게 오늘 총평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교수님부터 이렇게. 예.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분은 제가 구호를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내 돈 돌리도! 내 돈 돌리도!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사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긴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저도 3대째 목사예요. 정말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개인적으로 헨리 조지와 다시 만날 기회를 갖게 돼서 참 즐거웠고요.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 똑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말이 있습니다. 나눔과 분배라는 말인데 나눔은 뭐뭐뭐 신문사도 열심히 캠페인을 하는데 분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쌍심지를 돋는지. 근데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럴까요? 이런 이게 참 이상한 그래서 생각거리를 하나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 왜 한국에서는 나눔과 분배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우리말인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헨리 조지를 좀 더 가깝게 만나고 싶으신 분들 밖에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